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틀 멋있죠? 아, 너무 멋있어갖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구두가 누구 구두인가? 아, 그러니까 멋있는 구두네요. 네. 이갈 구두라고 저희 때 불렀던. 네. 이분 뉴스 김대호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BS 김대호입니다. 네. 김한 기자가 선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외모로 봤을 때. 한참 선배시죠. 제가 이 필사의 기자들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아, 직접 만드셨고. 예. 네. 그래서 한번 필사적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뭘 재미있게 해보려고 그러냐면 오늘 작가가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게 작가가 써주면은 제가 그냥 읽잖아요. 네. 제가 소화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게 써서 작가가 써준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어제 이슈 완성에 이은 야심찬 코너 제가 기획했고요. 기대도 가장 큰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직 기자 패널들이 나오면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보면 다른 방송에 가면 날고 기던 기자들이 여기 오면 재미없게 해. 왜 그런겨?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고심해서 두 분을 모셨어요. 필사의 기자들이라고 일단 불렀는데 뭐가 필사냐? 필사적으로 재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김한 기자가 무림의 고수라면 여기는 라이징 스타? 이분 뉴스 김대호 기자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잘 썼죠.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그냥 읽었냐? 네. 이것 때문에 있어요. 김한 기자님 기자 몇 년 차죠? 언론계의 이다나 뭐 이런 수식어를 많이 받았잖아요. 요즘은 방송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는 성대모사 정말 잘하던데 여기선 왜 안 해요? 그랬는데 가로 열고 시켜야 하죠. 가로 닫고. 네. 한 번도 시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난 그때 성대모사를 박영식 앵커는 잘하는 거 알았는데 나 우리 김한 기자가 성대모사 잘하는 거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윤석열을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윤석열을? 요새 하다 보니까 장동혁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오, 오늘 한번 그러면은 네, 또 나오면 분위기에 풀어봅시다. 맞춰서 시작으로 네. 필사적으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부터 아니면 윤석열과 장동혁이 서로 대화하는 걸로 한번 해봐도 돼요. 대화는 한 번도 안 해봤네. 네, 해봐요. 아니 뭐 방송이라는 게 하다가 보면 재밌는 날도 있고 재미없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매번 재밌게 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재밌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도리도리만 좀 더 보태면 이제 아주 점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장동혁. 오늘도 점심 약속이 없습니다. 밥 먹을 사람이 미국에서는 있었는데 여의도만 오면 아무도 밥을 안 먹어줍니다. 민수 어디 갔니? 민수야. 네.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구? 제가 언제 장동혁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저도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봐요. 한번. 장동혁은 조금 더 노력하는 걸로. 네네. 약간 계란장수 목소리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예. 한 열흘 동안 목소리 안 들었더니 좀 까먹었습니다. 장동혁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죠. 오케이. 자, 오늘 한번 두 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필사의 기자들 우리 또 전영애 작가님 또 실력 나왔네. 그 필사의 기자들 위에다가 이슈의 완성이라고 붙였어. 전영애 작가. 네, 제목을 잘못 따셨군요. 이게 우리 전영애 작가 매력이에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어제 우리가 잡아봤는데 일단 한 두 개 해보죠. 궁금한 것들을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장동혁이 미국 가서 뭐하고 돌아다녔는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는 부산에서 지금 뭐하고 다니는가 이게 궁금한데 한동훈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누가 좀 취재를 열심히 하셨나요? 제가 먼저 오늘 띄워볼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 덕천역에서 그렇게 자주 보인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아침 또는 밤 12시 이제 퇴근 막차 여기서 또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활동을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무소속이다 보니까 당의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거의 개인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유튜브 쇼폼 플레이로 조금 이 선거 활동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을지 그게 좀 미지수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직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진정호 의원도 지금 내려가서 돕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하고 돕는데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곽규택 의원부터 해갖고 친한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단일화 해야 된다. 국민의힘 뭐 공천 내면 안 된다. 한동훈 덕분. 한동훈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해당 행위로 진상 조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뭐라 하냐면 진상 조사는 지가 진상 그 자체인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 진정호 후보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하라면 해라. 나 무서운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실 계엄 이후로 친한계가 이렇게 사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한번 터트려야 된다 해서 반란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진정호 말고 또 도와주는 국힘당 의원들이 있나요? 있죠. 이제 전 대변인들이라던가 친한계 의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 좀 포진되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있어요. 지금 엊그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초록색 넥타이 나와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다 독단 선대위를 구축한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당이 당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취재를 어제 해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중앙당 장동혁 대표 믿고 선거 치르다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이거 다 지금 독단 선대위를 꾸리는 게 그러한 모습이 사실상 당내의 반발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곽규택이 친한계예요? 아니죠. 네, 친한계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사이. 네, 찐윤의 핵심 만약에 네, 언더는 아니고. 네. 곽규택이 지금 친한계라고 만약에 자기 자리매김한다면 그건 우리 말로 갓나고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흐름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동훈 모든 선거는 후보자의 성향을 닮은 방식으로 캠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를 벗어나는 캠페인을 하면 실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잘하는 건 공중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이랑 싸우는 거죠. 지금 내려가서 하는 선거 양상도 공중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전은 뭐냐면 구도를 잡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이가 부산에 왔어. 한동훈이가 부산에서 뭐 좀 하나 봐. 뭐 이런 거를 중앙으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다 알죠. 근데 이게 부산 북구에 영향이 있냐?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모두한테 발신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상대 후보가 없어요. 상대 후보가 없기 때문에 공중전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연고가 없는 후보가 거기에 가서 연착륙하는 방식으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에 비해서 초반 랜딩은 좀 비교적 무난한 편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방선거, 특히 재보선처럼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저도 뭐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보면 이 진지전입니다. 어쨌든 조직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을 쌓고 있으면 그 성에 사다리도 놓고 올라가서 덤비고 싸우고 난타전도 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붙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전 대표 주변에 이 진지전을 해본 이런 선거를 경험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 같은 거 내려가서 돕겠다고 하는데 뭐라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진종호 의원도 지역 현장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고 그런데 이걸 확장해서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도 그래요. 장동혁 대표 주변도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주말 사이에 쇼츠를 한 30개 올렸다고 하는데 뭐 서울에서 보죠. 한동훈 대표의 팬덤이 있다고 하니까 보는데 부산 북구 사람들이 우리 동네 한동훈이 왔으니까 이걸 내가 좀 봐줘야겠군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중앙에서 소비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뭘 해야 되냐? 지역은 그 지역의 선거사무장이라든지 선거 코디를 하는 분들이 철저하게 시간별로 동선 배분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부산 북구라는 지역을 잘은 모르지만 부산 북구가 아침 6시에는 어디 가고 7시에는 어디 가고 8시에는 어디 가고 이게 있을 거예요. 선거 캠페인을 한 20일 한다라고 치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새로운 걸 하네? 막 당근을 하네 후보가? 뭐 이런 건데 예. 이게 이제 새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걸로 선거가 돌파는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실제 후보가 서요. 이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후보가 쓰면 난타전에 들어갑니다. 난타전이라는 건 뭐냐? 지금 한동훈 후보는 한 3개의 전선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당은 뭐 부산의 미래, 경제적 활력, 부산의 청년 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 콘텐츠를 들고 나올 거예요. 민생 관련된.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대항할 수 있는 자기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과연 있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를 뭐 길지는 않았지만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그런 콘텐츠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절대 단일화를 안 해줄 거잖아요. 안 해주겠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공격할 겁니까? 배신자다. 한동훈 때문에 보수 분열해서 진다. 한동훈 때문에 지는 거다 이 선거.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상당한 말하자면 흔들 겁니다. 부산의 유권자층을.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맞설 조직이 없잖아요. 이게 누가 소문을 내주는 거냐면 동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뭐 동창이라든지 이런 사람, 야 한동훈이 배신자잖아. 윤석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누가 이제 맞서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층부터 실제 조직까지가 없고 또 한 가지 지금 변수가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보는데 개혁신당 무조건 후보를 낸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심지어 한동훈을 뭐에 비유하냐? 하이에나에 비유해. 그 지역구를 찾아다니는. 그러면 개혁신당이 출마하면 개혁신당은 당선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뭘 할 거냐? 네거티브로 할 거예요. 근데 이 네거티브로는 선거를 못 이기죠. 그건 뭐 정설이죠. 근데 네거티브는 뭘 할 수 있냐?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혁신당은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이 여의도에 입성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전선에서 과연 개인 한동훈이 맞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회의적인데 한동훈 주변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초반에는 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친 김에 지금 한동훈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공천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김도읍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한동훈을 두고 국힘에서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쪼개질 가능성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들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 후보한테 냉담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우호를 설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에 재보선을 하고 2년 있다가 총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선거 기간까지 따지면 1년 6개월 남는 건데 그 기간에 부산을 블록화하지 않으면 지금 부산의 16개 지역구 중에 15대 1이거든요. 북구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가져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10대 8? 아니야. 8대 8?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뺏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부산에 보수 블록이 있어야 우리가 밥그릇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전까지는 그러면 보수 블록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1차적으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장동혁의 권한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시작한 거죠. 어차피 장동혁은 6월 3일까지다. 그럼 우리 공천을 주는 사람은 장동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부산에 뼈를 묻겠다. 부산 정치의 좌장, 부산 정치의 상징, 부산 정치의 기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주소 이전하고 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기반 없이 대선을 이기는 후보는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사실 서초 강남을 지역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부산 기반으로 선거를 치를 거고 그러면 자기를 도와줬던 부산 의원들이나 이렇게랑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겠다. 이거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근데 김도읍이라든지 서병수라든지 곽규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거냐? 저는 그거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거는 선거전이 가면서 한동훈 이라는 이름 뒤에 붙는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문제다 이렇게 한 가지 더 오늘 네. 김대호 기자님한테 여쭤볼 것도 많은데 이거 하나 물어보고 가고 싶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 장동혁이 물러나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언젠가부터 조선일보는 친한동훈 쪽으로 많이 논조가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보수를 이끌 주자로 한동훈을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선일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를 상정을 해놓고.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장동혁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느냐. 바로 부산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장동혁이 그대로 있으면 박민식이 됐든 누가 됐든 한동훈을 절대로 당선시키면 안 되니까 센 사람을 갖다 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한동훈도 죽고 보수가 다 죽으니까 빨리 장동혁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조선일보가 그 방향을 잡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됐다고는 봐요. 근데 말을 안 듣는데 장동혁이. 장동혁 보고 물러나라고 한 지는 됐고 오늘자 신문부터 그러니까 박미가 결정적인 것 같은데 조중동도 이제 제목을 뽑는데 우리가 제목의 톤을 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말하자면 외부 칼럼이라든지 논소리형 칼럼들은 제목 톤이 되게 중요한데 그쵸. 이 제목의 톤이 제가 볼 때는 박미 이후에 한 2단계 정도 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동아중앙이 그걸 다 썼어요. 장동혁 물러나라. 뭐 손절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조선일보 굉장히 노골적으로 썼고 뭐 이런 건데 저는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았을 거예요. 조중동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지만 제발 조중동이라도 봐라. 그거 유튜브 그만 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중앙일보가 돌아선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조선일보도 본격적으로 그 논조가 나오는데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유의해서 보실 게 뭐냐면 신문의 논조는 필드에 있는 기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설이나 논설위원 칼럼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신문사에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스크들이나 시니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오늘자의 조중동이 일제히 장동혁 퇴진 혹은 손절을 얘기하고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흐름이죠. 그쪽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어때요? 예. 이 부분 보면서 정말 예리하시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그리고 조중동 자체가 지금 친한계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이 흐름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그런 칼럼도 나온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오세훈 시장이 왜 선대위를 독단으로 꾸린다고 했을까요?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막 마지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서대문 미술관에서 사실은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에서는 후보 빨리 등록하라고 막 전화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구했던 게 그러한 이 선관위 부분을 독단으로 하는 그런 거였는데 목적 자체가 당대표 물러나라였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꽃가마를 태워줘야 되냐. 좀 오만방자하다라고 저격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지금 친한계 쪽이나 한동훈 쪽도 사실 타임라인이 있어요. 리미트가. 왜냐하면 친한계가 아무리 친한계라고 해도 원내에 이제 대장인 한동훈 씨가 원내에 없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친한계 의원실들 다니면서 항상 여쭤보는 게 친한계 의원이 활동하는데 타임라인이 어디까지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번 지방선거였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국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의정 활동을 공천을 못 받으면 와해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후보가 북구 갑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의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그건 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다른 역할로 쓰여요. 박형준 지금 부산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동훈과 손 잡을 수 있다. 왜 그러겠어요? 전재수 후보가 지금 전재수 후보한테 밀리는 게 두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 역할을 한동훈이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러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인 거고 장동혁 당대표는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튀어나와서 무소속 후보 돕는다부터 독단 선대위 당의 리더십 자체를 잃어버렸다. 라고 해서 그 다음의 논조로서 아마 가고 있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이번에 뭐 부산에 로펌 뭐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산이에요? 아니요. 서울 서초동에. 그 왜 부산에 출마하는데 서울에 로펌 등록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슈가 좀 있는데요. 명분은 예. 부산 북구 사람들의 지역에 관련된 현안이나 이런 민원들을 접수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위치는 이제 서초동에다가 했으니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 부산 북갑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서울 왔다 갔다 해갖고 부산에 없겠구만. 앞뒤 행동이 다르다. 말이 안 되죠. 원래 그런 변호사 비판을 개업한다면 자기가 출마할 그 지역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가지고 무료 변론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부산에 나간다는 사람이 무슨 로펌에 서울 로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리 그 로펌이 이제 전혀 생뚱맞은 로펌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로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미리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변호사 등록을 한 이유는 선거 공모물에 쓸 이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써야 되는데 직업을 뭐 무직이력으로 쓸 수는 수가 없잖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등록을 했으니까 변호사 어디 소속이 있어야 변호사라는 로펌을 쓸 수도 있고 처음에 공모물 때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 소속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세 줄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 되면 큰 이력을 3개 넣을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엄청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뭐 대표 이력 3가지를 뭘로 뽑아야 전 되나. 법무부 장관 전 대표만 해도 2개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2개인데 예. 전 법무부 장관을 쓰는 게 맞나? 예를 들면 지금 부산의 정서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윤석열에서 벗어나고 윤석열에서 이제 지금 가뜩이나 너 윤석열 묻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안 써볼까? 그러면 전 국민의힘 대표 하나가 남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앵커님 말씀대로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정무적 판단이 되는 거면 무조건 북구에 그 지역 변호사 사무실이 당연하죠. 열죠.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들에서 거기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논란이 되었고 지역에 아마 뭔가 사무실을 내긴 낼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 한동훈 쪽 측에 가장 큰 뒷배라고 불리는 조갑재 대표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바라지 않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내란 청사를 민주정부에서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찐윤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정리되는 수순일 것이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래도 계엄 당시에 표결이라도 참여했던 한동훈계가 이번 선거에서는 유의미하진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행보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출마 선언문에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안에서도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2등이 목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 밖에 나와서는 허장성세처럼 당선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번 재보궐 말고 다음 총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대표도 거기에서 한번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정치인 어차피 차기 뭐를 노린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부산 가보셨나요? 네. 한동훈 만나봤어요? 아니요, 만나진 않고요. 평택은? 네. 평택은 안 가봤습니다. 우리 김대호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니까 혹시라도 한번 현장에서 네네. 분위기를 취재하면은 현장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분위기보다는 이제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측에서는 지금 그걸 굉장히 아쉬워한다 그래요. 조국 이 대표가 나와야 한동훈 대 조국으로서 자기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게 목표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한동훈 오히려 나오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하정우 수석 이제 거론되긴 하는데 하마평에 오르긴 하지만 나오게 되면 좀 힘든 부분들을 예상을 많이 하나 봐요. 인지도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인지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도가 안 맞는데 조국을 상대했을 때는 명분이라도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전재수 후보 시장도 그렇고 민주정부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지역 민생과 경제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한동훈 측에서 가져가고 싶은 건 뭐냐? 대결 구도란 말이에요. 인물 구도. 이게 깨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박형준 시장도 후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바람이 엄청 거센 걸 좀 두려워하는 측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산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요약하면 뭐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딱하대?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뭐 하정우 AI 수석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누군지 몰라. 근데 온딱하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너 어디 투표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린 재수 없으면 국민의힘이지 이런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이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전재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닦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의 김부겸이랑 비슷한 건데 전재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 거지 원래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박민식 후보가 지금 전혀 뭐 혹은 박민식이 아니라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론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기본빵 25% 이상은 한다. 이 지역의 특성상. 그러면 보수적으로 선거는 어쨌든 그 숫자와 공학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전재수 후보가 50에서 53, 48에서 53 사이의 바운더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전재수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재수보다 낫겠죠. 근데 민주당이 총력전을 하고 지금 얘기하신 구도나 바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 40 이상을 득표한다라고 보면 몇 프로가 남는 겁니까? 한 60에서 55%가 남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를 15나 10 정도로 만드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한동훈이 그 정도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냐? 근데 거기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개혁신당이 나오면 3이나 5를 가져갈 텐데 이 3이나 5는 개혁신당은 여기서는 민주당 표를 뺏으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한동훈 표를 뺏으려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도적으로 한동훈의 대표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고 그래서 한동훈 측에서 계속 조국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나와야 이 민주당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 동력이 붙지는 않는 것 같다. 박민식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한동훈은 그 연고도 없는 대구 기웃거리다가 어디서 튀어날라온 정치 기생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한동훈과 중앙당 쪽과 싸우는 모습. 그리고 뭐 한동훈 죽어라 아니다 장동혁이 죽어야 한다 약간 요게 지금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앵커님이 초반부에 잘 짚어주신 것처럼 그럼 전략적인 선거 계획은 뭐냐 이 자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아마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나저나 민주당은 누가 후보 나올까요? 23일부터 이제 전략공천 지역
재보궐 지역 등 전략공천이니까요.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선거기간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시점이 나오거든요. 부산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제가 요즘에 부산 그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장 경선 나왔다가 떨어진 이재성 네네. 후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쇼츠를 재밌게 만들면서 전재수 후보를 밀잖아요. 그 너무 좋아 보여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재성을 내면은 어떠냐 부산 북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재성 후보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 인지도도 호감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한 쇼츠도 재수 도와라. 네. 사실 이재성 후보가 그 부산시장에 나왔던 거는 본인도 안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특히 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부겸 후보가 이제 독단으로 나왔지만 경선을 붙인다라는 이야기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게 경선이 의미가 있어? 라고 싶겠지만 사이즈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권자들 같은 입장에서는 한번 이거를 경선 투표를 참여해봤냐 안 했냐가 실행력으로 엄청나게 영향이 커요. 예. 특히나 대구나 부산 부울경처럼 민주당을 찍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 연습 게임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 텐션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희생 당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 면모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는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뭐 하정우 수석, 뭐 김동완 부탁 뭐 여러 명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여론이 너무 분화되기 시작한 거는 좀 전략적 실책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수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저는 이제 청와대가 그걸 불쾌한 것 같은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좋은데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몇 번의 사례들이 앞에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당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 외부 조중동이 말하는 것처럼 찐청이냐 찐명이냐 이런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과 뭐 일머리에서 봤을 때 야 왜 이렇게 외통으로 짜놓고 우리한테 가져오냐. 뭐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그 약간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놓고 보면 하정우 수석이 나갈 수 있죠. 정권 초에 대통령의 성공에서 선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차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가져가냐. 뭐 이런 이거였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정우 수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근데 하정우 네. 수석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멋진 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절마한테 뭘 좀 입혀서 보내는 게 그래도 쓰지 않겠어? 전국적 단위 인지도를 엄청 네, 쌓은 그래서 과정이죠. 뭐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정우 누구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한 수를 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하정우 수석 관련해갖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취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재보궐 지역 부산, 북구 갑뿐만 아니라 뭐 평택, 하남 갑 등에 다 전체적으로 해봤을 때 자기의 사유로 뭐 시장으로 나간다던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재보궐을 치러지면은 이 지역이 혹시나 국민의힘에 가면 어떡하지? 당사자들이 걱정을 엄청 해서 적임자를 엄청나게 물색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전재수 후보도 시장 나가면서 아 여기 부산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아 내 고향 후배 하정우 수석이 지금 인지도도 좋고 잘 맞을 것 같아서 당에 추천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근데 하정우 수석이 대통령실도 에이스잖아요. 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공표 여론조사를 아마 돌려봤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하정우 수석은 대통령실에 어울리는데 근데 이제 강력한 추천도 있고 뒷받침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저희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재수 후보 캠프 그렇죠. 측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당은 또 당의 입장을 하는 거고 소통 과정에서 이제 여기도 고민되겠죠. 대통령실에 있는 게 좋은데 근데 부산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하정우 수석은 어떻게 하고 싶냐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그래요. 그걸 거예요. 선배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빠지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클 거예요. 그 김대호 기자님 나왔으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한동훈이 뭐 하나 장동혁이 뭐 했나 이런 거 궁금하긴 한데 사실 내란범들 재판 과정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잠깐 들려주실래요? 아니면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해주실래요? 제 지금 재판을 저희 법조 강지호 기자가 쭉 준비해 놓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굉장히 많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근데 요즘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아쉬운 게 전쟁에 지방선거에 그렇죠. 이게 그냥 두 가지 이슈가 확 잡아당겨 버리니까 그거 보셨어요? 윤석열한테 무슨 혐의로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 뭐예요?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출석해갖고 네. 지금 무슨 혐의로 주로 했... 아니 뭐 그게 영장이 하도 많아갖고 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재판에서 그런 거죠. 명태균 재판에서. 그러니까 그 관련 재판에서 엄청 웃었다. 야, 아주 거기서 지금 마음이 편하다. 나는 지금 현재 혐의도 모르겠다. 이제. 제가 일단은 혹시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재판 중에 좀 봐야 될 것 몇 개를 정리를 해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짧게 하나만 예, 어제 그거 하고 그제 갑시다. 있었던 거 다루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와도 약간 연관이 있어요. 24년 5월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디올백이 한참 이슈였잖아요. 예. 그 재판 박성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5월 2일 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제가 들고 있을게요. 보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의 디올백과 관련한 명품백 수사팀을 구성을 지시를 해요. 그런데 3일 후에 김건희 여사가 그냥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해서 야 이거 나 디올백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봐요. 근데 억울했나 봐요. 자기만 수사하는 것 같으니까. 저기 뭐야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김명숙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슈를 돌리는 걸로 가는 거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되냐면 형사팀부터 검찰국장까지 해가지고 이걸 보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박성재가 김건희한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보고 그리고 반대로 김건희 씨가 이 김정숙 여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압박성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특검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7초간의 침묵 그때 한참 이슈였잖아요. 이원석을 사퇴를 압박한 게 김건희 아니냐.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증거 공방이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요즘에 국정조사 특히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이원석의 태도예요. 이원석은 그렇게 수모를 겪고 물러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뭐 자기는 검찰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원석이 지금 국조 측에서 왜 저러는 거야? 본인도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저는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네. 그러면 나중에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너는 빠져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랬던 거고 실제로는 초장에는 다 연루가 돼 있었다. 윤석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라인에서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정권 바뀌자마자 그 엄청 기세등등하게 등장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대부분의 한국의 성공한 검사 스토리가 그런 건데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협조를 하다가 뭔가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거나 위의 뜻과 자기 뜻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받아. 조금 그러니까 보통은 받고 미래가 있으면 받고 아니면 억울한 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원석은 후자죠. 그러니까 그 후자의 전형적인 인물이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거의 중요한 그러니까 중수부실부터 중요한 수사를 늘 같이 해왔던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이제 자기가 총장인데 결국엔 검찰 문 닫게 한 순간에 총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겹쳐져 있다라고 보는데 그 수사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구도가 피상적으로 이원석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원석은 최후까지 미루다가 그거를 후딱 해치우고 끝내려고 했는데 김건희가 그조차도 못 받겠다라고 해갖고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이 억울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잘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 받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유는 있는데 왜 이것도 못 받아주냐 이런 정도의 투정인 거지 사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이원석은 김건희 문자를 씹은 거 아닐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아마 지금 말씀 너무 잘 주셨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그때 취재했을 때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3일도 안 돼서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한테 그런 문자를 넣었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왜 그럴까? 그때 당시에 분위기에 뭐가 있었었냐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좌파 집안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과 가까워서 김건희를 절대 가만 안 놔둘 것이다. 이원석이 광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아버지 관련해갖고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어가지고 김건희 측 입장에서는 이원석을 신뢰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당시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란 재판 2심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재판부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주로 재판을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는 나중에 한번 우리 재판 메일 들어가고 있는 강지호 기자 모시고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박성재 결심 공판 있죠? 또 김건희도 결심인가? 2심인가? 2심. 예.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2심은 지금 특검 측이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이번에 15년 가까이 구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지난번에 1년 8개월 나온 게 말도 안 되는 결과거든요. 이번에 15년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년 8개월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유죄준 부분이 그 받았던 샤넬백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부러 유죄를 준 거예요. 그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통일교와 관련해 갖고 캄보디아 ODA 사업으로 막 수십억 세금 해먹으려 했던 기억나시죠? 원래 글로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통일교 행사의 축사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조기용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영상 축사를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짬짬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는 거대한 해외 원조 사업으로 세금을 후루룩 패먹으려고 했다가 진짜인데 이거를 잡범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 김건희가 물품에 눈이 멀어서 이런 걸 안 받았어야 되는 건데 받았다. 그래서 1년 8개월 끊어준 거거든요. 서초동 용어로 제일 싸게 막아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정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하냐.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됩니다. 예. 우리 되게 이제 주말에 뉴스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사의 기자들을 이제 월요일 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김대욱 기자님이 아무래도 이제 취재를 이렇게 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뭐 꼭 당일 취재한 것 아니고 이런 그동안의 얘기도 들려주고 그러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십시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출연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그럼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우리 김대욱 기자님 철칙이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저도 반성했어요. 우리 모두를 반성하게 한 김대욱 기자님. 그래서 이제 평택을도 조국 대표 막 이야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주에 법사위가 밤 11시 돼서 열린 걸 아마 보고 이게 왜 그러지? 깜짝 놀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나요? 네, 지난주 법사위가 본회의가 밤 11시 넘어서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과 진보 사정당 해가지고 정치개혁특위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합의하기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서로 얘기하면서 잘 해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평택의리, 진보당, 뭐 조국 대표 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장동혁은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특별히 다룰 건 없는데 혹시 이제 두 분 필사의 기자들이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가 좀 못 들었던 거 그런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장동혁이가 마지막에 사흘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출국 수속을 다 받고 집까지 붙였는데 국무부에서 메일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앙일보가 지난번에 7인회동도 그렇고 굉장히 내밀한 얘기에 대한 보도에 지금 강해졌는데 굉장한 빨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보도한 거는 조정훈 의원 아니면 김대식 의원이나 김장겸 의원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뭐냐면 하루 더 연장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가.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들이 지금도 여론이 안 좋은데 왜 연장을 하냐라고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한 의원이 그때 그 부의 사진 말고 또 유출될 사진이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장동혁이랑 김민수만 남게 됐다라는 건데 저는 여러 워딩들이 그런 기사에서 워딩을 쓸 때 굉장히 말하자면 주의를 합니다. 어떤 워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근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치명적인 거가 워딩이 세 가지가 들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던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거기에 있는 의원들, 현역들이 이 일정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 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의원 외교가 아니다. 대표 외교인데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냐? 이 얘기를 해요. 대표 외교라는 건 뭐냐면 야당 대표가 미국을 갔던 게 2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회창 전 대표 시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에 있습니다. 이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왜 미국을 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한 거구나. 이회창과 박근혜가 갔을 때. 근데 그 당시 이회창 총재와 박근혜 대표와 장동혁은 결정적으로 2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매일 몇십 페이지짜리 리포트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이회창과 박근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주자들이었는데 장동혁은 미국 국무부가 모릅니까? 장동혁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처지인지 그냥 대표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근데 나도 이회창이나 박근혜처럼 미국에 가서 그때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때 막 가서 국무장관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사실상의 대통령의 대접을 받았고 준하는 대접을 받았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주 써먹는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독재자의 딸이 지금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때부터 별의 순간을 썼나 보구나. 미국에서 먼저 쓴 표현이죠. 라이징 스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윤석열한테 처음 쓴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대표 외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왔구나. 그리고 근데 일정이 메이드되지 않았었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김민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무부한테 여유롭게 일정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정 전체 오거나이징을 당에서 한 게 아니라 김민수가 한 거구나.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당대표 비서실에서 일정을 사전에 셋업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인 김민수가 일정을 메이드했다라는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말하자면 이 상황을 사실상 다 설명한 거나 다름없는 워딩인데 그거를 놓고 보면 이게 미국에 간 게 본인이 이회창이나 박근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정을 잡은 거구나. 근데 그들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으니까 아무런 일정도 픽스하지 못하고 간 거구나. 근데 그나마 그 일정 조율을 당 차원이 아니라 김민수 개인이 했구나. 이거가 지금 오늘 아침에 새로 드러난 내용이죠. 장동혁이 박근혜 이회창하고 다른 것도 워낙 많은데 아까 혹시 일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늑구하고 비교한 것도 많이 재밌어요. 혁구라고 부르죠 지금 혁구. 오늘은 무슨 얘기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025년도에 가장 각광받은 대모험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달에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2026년이 늑구와 장동혁의 대모험인데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거 2개를 합쳐서 장동혁이 달에 갔어야 된다. 내가 또 최근에 재미있게 들은 거 하나 있는데 요즘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이혁수래요. 혁수가 누구죠? 이혁수 알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대. 이혁수? 이란 혁명 수비대. 재밌죠? 이혁수. 네. 재밌어. 네. 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또 분열이 돼갖고 호르무즈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이혁수가 제일 세대요. 그런데 혹시 김대호 기자님은 이번에 장동혁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못 들은 얘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 상황이 딱 보여요. 선거판까지.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대표 외교를 하러 간다는 게 뭐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데 각각 후보들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젠다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이스라엘 관련한 SNS로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계획해보려고 했는데 계획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사실 크지 않았다가 근데 이제 선거 기간 때 갔잖아요. 지선 40일 남기고 갔는데 욕을 먹은 거예요. 사진 올라오니까. 뭐야 너네 둘이 여행 갔어?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공화당에서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다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진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차관보를 만났다는 순간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존 밀스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구나. 그럼 장관 있고 차관 있고 그 밑에 차관보가 있는데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를 왜 만났냐. 이게 국민의힘에서 엄청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이 차관보가 이번에 입성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한라인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놀다 왔네.
요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 칼럼에서도 장동혁이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기류가 나가는 거고 후보자들도 우리 독단으로 선거에 꾸려야 되겠다. 가서 뭐 진짜 하고 왔나 봤더니 지선 때 그냥 자기의 개인 정치 활동을 하더라. 요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존 밀스는 차관보고 아니에요. 지금 국장급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교부 동아태 국장급이에요. 사실 차관보가 한 30명 되잖아요. 30명 되죠. 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기자들이 헛짓시키는 건데 장동혁이 사진 공개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국무부 차관보 사진을 다 AI한테 주고 이 뒷모습이 누군지 동일 인물을 맞춰봐라.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질문을 몇십 개를 했어요. 예. 넌 결국 AI 결론은 누구 뒤통수냐? 네. AI 결론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90%의 확률로 차관보가 아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사진에 일부러 뒷모습을 이렇게 보인 게 네. 이 사람을 갖다 놓으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누군지 대조해 보면 되니까. 그러면 큰 문제네. 그건 약간 사기잖아요. 사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관보가 그래 너네들 하도 그러니까 만나는 주는데 내 얼굴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뒷모습을 찍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차관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국민 앞에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정 자체가 뭐 그 얘기 나오고 있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가도 일정을 이렇게까지 비공개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뭐 국정원 블랙 요원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장동혁의 이 순방이 미스테리한 게 AI도 이 순방을 추론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웬만하면 네. 좀 짐작을 이렇게 해보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 계산이 안 나와요. 네. 왜 갔는지. 그리고 이게 본인이 뭐 예를 들면 태극기들한테 성금 걷어서 미국 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당비 썼을 거잖아요. 이 당비는 세금이에요. 그 자체로. 그러면 야당이 가뜩이나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제약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조건에서도 몇 천만 원 들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날 당일에 그 비행기를 만약에 퍼스트를 탔으면 2,300만 원대였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표값만. 퍼스트를 탔는지 비즈니스를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비즈니스도 그에 준하는 가격이었을 텐데 그거보다 낮겠지만 그럼 이 정도를 비용을 쓰고 미국을 갔다 왔으면 이 성과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쓴 말하자면 활동인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다. 이거는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지금 현재는 아무런 직함도 없는 송영길 전 대표도 미국을 갔다 와서 본인이 누구 만났는지 만났잖아요. 다 밝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금 써서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임계점을 넘치는 사건이 된 거죠. 여기서 그러면 재밌는 게 예. 사실 누굴 만났냐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됐으니까 그럼 그게 맞다 그러면은 뭘 하고 왔느냐,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예. 왔느냐, 뭐 한라인 구축했다고 보안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맞다고 하면은 이게 누구냐, 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지난 대선 때도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아마 활동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절윤 선언을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예. 다 같이 절윤 선언을 했는데 장동혁은 안 했죠. 뭐. 예. 거의 허위로 한 거죠. 예. 그게 왜 그럼 허위로 했냐면 그러면 그 부정선거 TF 태스크포스 팀을 국민의힘에서 누가 맡고 있냐. 그 같이 찍은 단짝 친구 김민수 최고위원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선거 때문에 절윤하는 척하지만 하나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 김문수하고 둘이 하는 거 보면은 참. 근데 뭐 이게 굉장한 국익의 훼손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미국의 동아태 국장이 담당하는 부정선거는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독재 국가들이 선거를 지들 멋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적 가치에 맞지 않는 선거다. 민주적 가치에 맞지 않는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외교적인 제재나 지원을 끊어야 된다. 이런 방향성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국 제1야당 대표가 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우리도 부정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대통령은 리더십 외교라고 해서 이란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고 거기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는 우리는 선거 시스템조차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라 우리가 선거에서 지는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국장급 담당자랑 실무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는 게 본인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에서 해가 되면 해당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 자기 자신 조사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면 빵을 조사.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슈들을 좀 재미있는 걸 잘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럼 오늘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짧게 한 2분만.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도 순방을 잘 성황리 마무리하고 베트남 순방하고 계시잖아요. 예. 인도 순방 성과가 너무 안 알려졌어요. 그렇긴 해요. 뭐 이재용 영상 위주로만. 네, 이재용 회장이랑 무슨 셀카 찍었다. 근데 이게 되게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96년도 인도에서 설립된 삼성 공장에서 생산된 갤럭시 플립 7으로 셀카를 찍었다라고만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이크 인 인디아라 그래가지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밀고 있는 핵심 정책이에요. 예. 자국품을 만들어서 애용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의 식민 지배 때부터 해서 생긴 스와데시 운동에서 지금은 그걸 중국을 겨냥해요. 예. 중국이랑 이 경계선 문제, 맥마한 라인이라 해갖고 우리로 치자면 38선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중국이랑 수백 년간 싸우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국이랑 손을 잡아서 협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어때요, 인도한테? 러시아산 가스 쓴다는 이유로 50% 관세 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 나토 국가 다 50% 맞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인도가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해상력이 자꾸 그 교두보를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047 선진 인도 비전 그리고 모디 총리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47 비전을 얘기를 해요. 10년간 우리 성공 스토리를 써보자. 인도라는 거대 시장에서 중국과는 손을 잡을 수 없고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인도가 인프라 제조 기술이 없어요. 예. 농식품부터 해갖고 조선. 우리 미국도 마스카가 대한민국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조선업 기술을 이번에 MOU 첫 번째로 넣은 게 앞으로 우리가 MOU라 그러면 그냥 가서 좋게 지내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인도 시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엄청난 부분의 성과를 가져왔다.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들어보면 인도 노이아 공장과 베트남 박닝 공장을 동시에 가본 한국 유일한 기자일 겁니다. 제가 삼성 해외 공장 취재를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도가 30조 달러인가 그래요. GDP가 넘을 거예요. 지금은. 그중에 삼성 하나 기업이 차지하는 게 한 1%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체 GDP 한 20% 정도를 삼성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는 숫자로 잘 안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노이아 공장에서의 삼성의 위상은 어떤 거냐면 약간 자치구 같은 거예요. 인도 경찰이 안 들어옵니다. 그 공장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해요. 왜냐하면 치안이라든지 뭐 계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여러 가지 쟁점에 걸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걸릴 텐데 사실 이제 그 정도의 규모고 사실상의 자치구로 운영이 될 정도로 노이아 공장 크고 박닝 공장은 베트남 경제가 지금 이제 뭐 훗날 베트남 경제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입의 부흥기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박린 지역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베트남은 그런 정도의 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경제가 그리고 인도가 베트남보다 GDP가 10배 이상 큽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인구 1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이 시기, 그러니까 동남아가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일어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처럼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윤석열 그 3년 동안 그 시간을 날려먹은 게 너무 아까운 사실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지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예. 지금 이야기 나와서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작년에 중국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애플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인도로 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자국이 중국에 관세를 계속 무역 전쟁을 하니까.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 줄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다른 국가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한국이 그 자리를 아마 매김하는 그러한 발단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문인데 우리가 좀 너무 영상 같은 것에만 좀 치우치는데 그렇죠. 어제 잠깐 지적을 해드렸는데 모닝 컨설턴트라고 여론 그 조사 기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거기에서 조사해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 1위가 인도고 2위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리더 1, 2 탑과 세칸이 만난 그런 회동이었어요.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는 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인도죠. 중국이 14억 1천, 인도가 14억 4천이니까 뭐 인도가 이제 체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언제부터 베트남이냐.
지금 우리나라 수출 3위예요. 미국,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죠. 예.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막 변화하는 속에서 인도, 베트남을 찾았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순방인데 갔다 와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내용 얼른 다뤄봐야 되겠네. 김용남 의원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정말로 하남 가남? 맨날 강남 하남 가남? 맨날 그러던데 혹시 지역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냥 경기도의 지역 보궐 전략 공천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하남 아니겠어요? 하남?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평택일까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 물어보면 다 본인들 말고 또 누구 이야기 나오는지 다 물어봐요, 역으로. 예. 아마 보안이 철저하니까 자기신들도 확정을 못하는 거겠죠. 가고 싶은 지역구는 있는데 또 당에서는 한 지역구에 5명 다 나가고 싶다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치러질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민주당 당내 역학구도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월요일 날 할 때는 지금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들 좀 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네. 김용남 의원이 모레 나오죠? 금요일 날. 이번 주 안 나온대요. 예감을 하셨네. 아하. 이게 뭐죠? 제가 그럼 오늘 통화로 더해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있었구만. 지난번부터. 네. 저도 금요일 날 원래 만나는데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필사의 기자들 첫 번째 코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하나야님 오늘 2부 방송 너무 재밌당. 제이드레스님 오랜만에 정어리 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굿 하셨고요. 정현이랑님 현장감 있는 발로 뛰는 두 기자님 응원합니다. 예, 정말 두 분 오늘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 뵙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이분 뉴스의 김대호 기자와 함께 필사의 기자들 진행했습니다.